아까 어떤 보살님께서 자기 딸이 캐나다에 가 있는데 거기서 교수가 됐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몸이 아프대요. 몸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가 의사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데, 그래 보니까 이제 사람이 자기가 타고난 거를 해야지 건강하고, 타고난 거를 좀 덜하면 덜 건강하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명상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학교에 있거나 이렇게 책이 많고 문서가 많은 곳에, 그런 곳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리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걸 많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딱 보살님이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분명히 건강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본인은 할까 모르겠네요. 그 캐나다에 가든 뭐 호주에 가든 미국에 가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잘 살까요, 못 살까요? 힘들어요. 네, 힘들죠. 힘든데 외국 가면 외국말 다 하죠. 이제 이민 말하는 거예요. 이민 가가지고 그 나라 국민들보다 더 잘 살까? 그 나라 국민들보다 좀 더 못 살까? 미국에 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인 평균보다 더 잘 살까 못 살까?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는 사실 그 마음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게 더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그냥 그 데이터가 말해주는 수입, 자기가 가진 돈을 얼만큼 버느냐, 이걸 가지고 또 행복을 측정하기도 하잖아요. 미국에 우리나라가 인구가 한 150명 정도, 150만 명 정도가 미국에 이민 가 있어요. 한국계가 한 15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들은 미국인들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좀 나을까, 좀 못할까?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은? 미국인들의 1인당 GDP가 7만 8천 불, 재작년 기준인가 작년 기준인가 그래요. 7만 8천 불이에요. 우리나라는 3만 3천, 3만 2천, 3만 3천입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대단히 높죠. 우리나라의 2배 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3배 가까이 돼요. 이렇게 1인당 GDP가 이렇게 많은데, 미국에는 아시안계가 있고, 그리고 백인계가 있고, 흑인계가 있고, 히스패닉계가 있고, 이런 등등이 있어요. 이 중에 어느 계가 제일 부자로 살까요? 백인계가 당연히 하겠지만 아시안계가 압도적으로 훨씬 GDP와 1인당 GDP가 높아요. 제일 낮은 게 흑인 5만 불대, 5만 뭐 3천 불, 5만 2천 불, 백인 한 8만 불대, 히스패닉은 한 6만 불대, 아시아인은 10만 불대. 차이 많이 나죠. 훨씬 아시안계가 훨씬 더 잘 사는데, 아시안계 하면, 미국에서 아시안계 하면 어느 나라가 미국에 제일 많이 살까요? 중국이 제일 많이 살까요? 인도가 제일 많이 살까요? 네. 인도 비슷해요. 근데 인도가 어느덧 추월을 해서 인도가 450만 명 정도 살아요. 미국에. 미국의 인구는 3억 3천만 명 정도 돼요. 중국은 440만 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게 필리핀인가요? 필리핀도 한 적지 않아 200만 되나? 우리나라가 이제 150만 명. 우리나라보다 베트남 사람들이 한 200만 명 정도 세요. 베트남 있고, 필리핀 많이 살고, 일본, 우리나라. 일본은 의외로 한 70만 명 정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 아시안계 중에 누가 제일 연봉이, 아니 GDP가 제일 높을까요? 누굴까요? 인도
16만 불. 16만 불. 지금 추월해서 지금은 인도가 더 많습니다. 인도인 압도적이죠. 16만 불. 네. 우리나라는 9만 불. 평균보다는 낮지만 좀 그렇죠. 필리핀 걔가 한 10만 불 정도 된다라고 그러죠. 베트남은 좀 우리나라보다 못해서 8만 불인가 7만 불인가 좀 못하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10만 불 넘는 그런 그 인종은 잘 없는데 정말 16만 불 진짜 압도적이죠. 인도인들이 이만큼 많이 사는데 450만 명 평균이 16만 불이라는 거잖아. 도대체 인도인들은 뭔 거지? 인도인들은 얼마 전에 이제 그 미국에서 아르테미스 계획해서 달에 사람 보내기를 시도를 좀 하고 있죠. 아직은 사람까지는 안 보냈고 달에 이제 우주선을 보냈어요. 보내긴 보냈는데 다리가 부러졌어. 민간 오디세우스라는 민간 회사에서 나사에서 지원받아가지고 발사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착륙은 했습니다. 근데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런데 민간 우주선을 보낸 게 미국만 보낸 건 아니고 근래에 작년인가 몇 년 전에 인도에서도 중국도 보냈습니다. 중국도 완벽하게 해냈어요. 그런데 인도도 보냈어요. 인도는 화장실이 없는 나라로 유명하고 인도는 소가 다니는 지저분한 나라로 유명하고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로 유명한데 우주 강국 이게 미국에서 이게 아르테미스 계획을 한 2028년, 2029년도까지 2030년 때까지 한 10번 정도의 이렇게 그 발사를 해서 사람을 진짜로 이제 실어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거를 계획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거든요. 대단한 예산이 많이 들어요. 혼자서 하기는 너무 부담이 커. 그러면 미국에서 이 계획을 실현하는데 혼자 하기 어려워. 그럼 어느 나라랑 같이 해야 될까? 어느 나라랑? 미국에서 어느 나라랑 손잡고 이 아르테미스 계획을 실현하는 게 유리할까요? 러시아는 안 되겠죠? 중국. 이게 우주 개발 이쪽으로는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러시아고 3등이 중국이에요. 기술력이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럼 인도, 일본, 우리나라, 뭐 호주 이런 나라 있겠죠? 그러면 인도, 일본, 우리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기술력이 그 다음 4위를 차지할까요? 어느 나라가 기술이 좋을까? 인도가 4위, 일본이 5위. 우리나라는 저 밑 뒤에 우리나라는 이 우주 쪽으로는 근래에 이제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뭐 이렇게 인공위성 발사가 7번째인가 8번째 나라인가요? 작년인가 이제 재작년 나로호 이렇게 하면서 8번째 나라인가 그렇죠. 영국, 프랑스 다음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인공위성을 직접 우리나라 기술력을 쏘아 올린 나라니까 그 정도는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래에 이제 그 연구해서 이제 우주 쪽으로 하겠다라는 건데요. 전통 강자는 인도, 러시아, 중국은 전통 강자라는 거 알아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심지어 러시아는 미국보다 먼저 우주 탐사를 먼저 했단 말입니다. 중국은 후발주자지만 뭐 국가 주도로 엄청나게 예산을 퍼부어서 이렇게 우주 개발을 하고 있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인도가 여기에 4위에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나요? 몰랐죠. 인도가 있던 건 신기하지. 우리 전 세계에 인재풀 가장 많은 인재를 배출하는 나라가 현재 인도예요. 전 세계 한 200개, 300개 나라 중에
60개 정도의 나라가 수상 내지 대통령이 인도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수상을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한 거 봤나요? 못 봤죠. 국회의원 정도는 했다는 얘기 들어. 상원은 하원, 미국 가서 하원, 상원, 의원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총리 했다, 뭐 대통령 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본은 있어요. 일본 어디 칠레든가 남미 어느 나라에 그 일본계가 이제 총리도 하고 그렇게 한 적도 있죠. 근데 도대체 인도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길래 전 세계 그 많은 그 나라 중에 60개 국가나 여전히 지금 이 영국의 총리 리시 수낙이죠. 인도계입니다. 지금 미국의 부통령 여성인데 인도계예요. 아일랜드의 뭐 누구 총리 뭐 이런 사람 인도계예요. 아주 뭐 작은 나라, 유명한 나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그런 나라들도 많지만 인도계가 총리를 하거나 대통령 하는 나라 진짜 많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나라 대통령을 외국계 한다. 되겠어요? 야, 우리나라 이제 장관을 외국계를 장관시킨다. 어렵죠.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 외국계를, 임요한 그분을 임명해서 했는데요. 사실 혁신적이에요. 그런 일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대단히 혁신적이었으나 그분을 충분히 쓰질 못했다. 그분이 버려진 것처럼 그래서 좀 안타까웠죠. 정식으로 어느 장관이나 어느 위치에 가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인도인들은 정치인들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총리가 되거나 대통령 된 게 아니에요. 포춘지의 500대 기업 중에 약 60개 기업의 CEO가 인도계예요. 구글 인도계잖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시가총액이 제일 높죠. 거의 3조 달러인가 막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빌 게이츠 할 때는 정말 잘 나갔는데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CEO 한 사람이 완전 말아먹었거든요. 근데 인도계 사티아 나델란이 CEO가 되면서 다시 반석 위에 올라가서 지금 세계 애플을 뚫고 올라가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죠. 역시 인도계예요. IBM도 인도계고요. 뭐 샤넬이라든지 이런 데도 인도계고요. 우리가 아는 많은 그런 그 기업들이 인도계 CEO란 말입니다. 엄청나죠. 우리 한국계 사람이 세계 포춘지 500대 기업의 CEO 하는 사람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 정말 똑똑한 줄 알았는데 인도인에 비하면 참 그렇다 이제. 근데 도대체 인도인들은 어째서 그렇게 대단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는 걸까? 이제 그 미국의 이민 정책이 1965년부터는 이민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다 이민할 수 있게 했는데요. 그 중에 인재가 이제 이민하기 쉽게 어느 대학을 졸업하거나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민하기 쉽게 했는데요. 그게 H1 무슨 비자인가 그래요. 그 비자 발급의 거의 75%, 80% 가까이는 인도계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1% 뭐 조금 몇몇 우리나라 서울대 다니고 막 그렇게 해도 이민 비자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인도계는 그 인재를 제일 중시 여기는 미국이. 전 세계 인재들은 전부 다 빨아들이는 게 미국이잖아요. 75%, 80%에 육박하는 그런 인재들을 인도에서 뽑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저 실리콘밸리의 그 엄청난 머리 좋은 천재들은 거의 다 인도인들이야. 심지어 우리 삼성에서도 SK 하이닉스에서도 인도계에 있는 이런 청년들을 못 모셔와서 난리라는 거죠. 뭐지? 이런 현상은? 우리는 머리 좋은 사람으로 유태인을 꼽았고 독일 사람들을 뽑았는데 지금은 유태인은 뒤에서 뭐 돈을 움직일지 몰라도 뭐 인구도 적고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걸까? 인구가 15억이나 되는 인구가 많아서 인재가 그렇게 많이 되는 걸까? 인구로 해가지고는 설명이 되지 않죠. 중국도 그만큼 되니까. 근데 중국도 역시 세계에 인재를 많이 보내고 있죠. 세계 500대 기업 중에 중국인 CEO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근데 압도적인 것은 이제 인도계가 많죠. 뭘까? 인도는? 자, 인도에 무슨 날 총리 있죠? 뭐 인도에 그 옛날 총리 있잖아. 무슨 이름을 까먹었다. 인도에 드골 말고 간디 말고 그 간디랑 같이 어깨를 나눴던 그 총리 있잖아. 그 딸도 이제 총리고 막 했던 하여간 그 있어요. 유명한 그 총리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주도를 해서 우리 인도가 앞으로 미래에 먹고 살으려면 과학을 중시 여겨야 된다. 해서 그 옛날 40년대, 50년대에 그럴 때 이제 항공우주청 이런 것들도 만들고 또 이제 뭐 이제 원자력 발전 이런 청도 만들고 과학기술 이쪽으로 굉장히 연구비를 그때부터 GDP의 1% 정도를 과학 쪽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50년대 그 유명한 IIT 대학을 설립을 했어요. 인도 IIT 대학은 총 23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데요. 이 IIT 대학을 그때부터 만들어가지고 인재를 양성을 했어요. 그 엄청난 투자를 하기도 했지만 또 인도인들이 또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구열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학구열이 높다고 할 정도예요. 우리나라 서울대 가기 위해서 학구열 높은 거하고 거의 맞먹나? 지금은 더 심한 것 같아. 지금 우리나라 중고생들 지금 학구열은 많이 떨어졌거든요. 우리 때보다 학구열이 떨어졌어. 지금 애들 공부하는 거 보면. 그런데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원래 옛날부터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인도라는 거죠. 인도의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비용을 많이 들였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다 들어가기만 하면 여기 들어가는 곳도 천재들이 들어가지만 들어가서 이제 전 세계에서 네루 수상. 맞아요. 네루 수상했어요. 네루 수상. 맞습니다. 보살님 짱입니다. 선녀십니다. 보살님이 이름이 선녀거든요. 이름이 진짜 선녀십니다. 이름이 선녀.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짱인 이름이 임금. 임금님 이러면서 우리 보살님도 그에 못지않네요. 선녀. 탁월한 선녀. 금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임하고 금님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 그래서 임금님 이래가지고 이름이 임금님이야. 이제. 그런데 보살님은 임선녀. 자, 내루수상이 네, 이 내루수상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어요. 과학 이쪽으로 엄청난 비용을 많이 들이고 IIT 이런 것도 설치하고 항공우주청 이런 것도 설치해서 그 이후로 정말 이제 이쪽으로 꾸준하게 계속 인재를 양성을 했어요. 근데 인도에서 인재 양성하고 우리나라 인재 양성, 우리나라도 인재 양성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고 군사 정권도 이제 전두환 정권이 무너지고 박정희는 총 맞아서 돌아가셨지만 그 이후에 독재 정권이 무너진 이런 것들은 누가 무너뜨렸어요? 서민들이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무너뜨렸어요. 공부하는 대학생들, 심지어 중학생들, 초등학생까지 4.19 때는 초등학생까지 다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그 독재들을 다 무너뜨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만큼 성장한 게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인도는 개인이 성장을 했어. 개인이. 그렇게 큰
아까 16만 불이라 했잖아. 세계에서 제일 부자들은 인도인들이라고. 그런데 그건 개개인이 다 성장했지. 인도라는 나라는 여전히 3천 불밖에 되지 않아요. 1인당 GDP가. 그래 국가는 엄청나게 가난하지. 근데 나라가 전체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50년 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는 대한민국하고 대만이란 말이죠. 대만하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빠르게 성장했어요. 근데 그 성장의 배경을 보면, 우리나라의 성장의 배경을 보면 학교를 다 만들어서 의무교육을 했고, 그래서 중등교육, 고등교육까지, 심지어 대학교육까지 막 이렇게 해서 그 교육 덕분에 독재 정권도 무너지고 민주화가 되고, 지금 같은 50년대생, 60년대생이 그때 고등학교 거의 다 갔습니다. 50년대, 60년대생이. 그리고 심지어 50년대생, 60년대생은 대학도 그때 많이 갔어요. 70년대생 이후로는 뭐 거의 대학 다 갔고, 그런데 사실 50년대생, 60년대생이 대학에 가는, 그 당시에 가는 세계에서 비율은 우리나라가 거의 압도적으로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재들은 80년대를 만들어냈고 90년대를 만들어내서 2010 지금까지의 기계혁명, 그리고 인터넷 혁명, 그리고 IT 혁명까지, 이렇게 스마트폰 혁명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역시 교육으로 성장했지만,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인재가 그렇게 세계적 인재를 배출한 것은 그들도 역시 교육인데, 근데 우리나라도 교육하면 세계에 명함을 충분히 내밀 수 있는데 왜 개인적 인재는 천재들이 없냐, 드무냐, 인도에 비해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어디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대통령 하기가, CEO 하기가 약간 그런 인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자체도 지금 단일 민족 이러면서 누구랑 다른 나라랑 섞이는 걸 싫어해요.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거죠. 교육도 다양성 있는 교육이 아니라 외우는 교육, 또 찍는 교육, 다 4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항상 예제를 주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이런 시험 위주로 해왔고, 지금도 역시 그걸 변하지 않아요. 학력고사, 수능, 오히려 옛날 본고사가 더 낫다 할 정도야. 차라리 본고사가 더 낫다. 그때 인재가 훨씬 더 낫다. 학력고사하고 수능은 찍기잖아. 4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고르서, 이런 분별력 위주잖아요. 보면 뭐 중에 하나 옳은 게 뭐냐고. 근데 인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언어를 3개를 해요. 공부하는 애들 공부를 조금만 해도 힌디어, 국어니까 힌디어 하죠. 영어, 영국에 지배받았었으니까 영어를 일단 안 할 수가 없어. 공부 좀 하려면. 그리고 각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데서 말을 해야 되잖아. 글을 써야 되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도인들은 3개의 언어를 구사를 한다는 거죠. 그거 차이가, 그냥 우리 여러분들도 하와이온 하잖아요. 헬로 하와이. 우리나라,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3개의 언어를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언어 머리가 확실히 깨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교도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다양성이, 인도는 하나의 민족이 아니잖아. 정말 다양성이 많은 그런 이제 나라이기도 하고, 또 너무 이렇게 가난하다 보니까 뭐 자전거를 만들어도 기성품을 사는 게 아니라 만든 걸 자기가 또 개조해서 하고 살아야 돼. 등등의 이제 생활 속에서 개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것이죠. 다인종 같은 이런 것이 이 사람들의 이제 이런 사고나 또 이제 영역 이런 것들을 넓혀줬다. 우리가 이제 한 곳에 우물안 속에 있다 보면 그거밖에 모르는데, 이 인도인들은 보면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죠. 또 교육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는 9구단을 웬다 하지만 인도인들은 19단을 웬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차원이 확 다르고 그러는 것이죠. 뭐 인도인의 인종이 더 훌륭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현재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런데 이제 정말 그렇죠. 그런 대단한 인재는
미국에 제일 많이 가고, 뭐 2019년도까지만 2019년 한 해만 해도 70만 명이 넘은 인재들이 미국으로 이동했다니까. 한 해에 수십만 명씩 미국으로 이제 인재들이 이동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도에는 완전히 이제 깡통이요, 깡통. 인재 유출이 너무 심해. 최상의 인재들은 전부 다 해외에 나가. 그리고 인도는 지금 현재 총리가 모디 총리가 장기 집권을 하면서 조금 약간 독재 국가 비슷하게 돼가고 있어요. 독재 국가로. 그리스, 인도, 우리나라 또 몇 나라 있어. 이 몇 나라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인데, 본래 민주주의 국가인데 좀 독재화가 돼가고 있는 나라. 이걸로 이제 스웨덴에서 경고를 했었거든요. 스웨덴에 경제민주연구소라는 데가 있었는데, 지난달인가 여기서 이제 민주화 지수를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한참 잘 나갈 때는 17인가 18위까지 올라갔었는데, 민주주의 그 순위가 100여 개의 나라인가 그 중에 이제 18위, 17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작년에 뭐 재작년인가 27위 하더니 올해는 47위, 48위로 풍 떨어졌어요. 그러더니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독재화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까지 그 연구소에서 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인도도 발전은 꽤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발전이 과연 인도가 중국의 이런 세계의 공장을 대신할 수 있을까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나라에서 인프라를 엄청나게 해줘요. 보면 이게 경제의 주체는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경제의 주체거든요. 가계는 이제 소비를 하고, 기업은 생산을 하고, 이제 정부는 인프라 등에 세금을 거둬서 인프라 등을 잘 깔아주고, 전기를 잘 깔아주고, 우리 어떤 그 문서 이런 거 어떤 서비스를 잘 해주고, 그 인프라를 잘 해주고, 도로를 잘 깔아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정부에서 돈을 잘 쓰고 지원을 잘 해주고 해야지 가계와 기업이 성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중국은 독재 정부, 완전 독재 정부라서 이 정부가 이 인프라는 뭐 확실하게 깔아줬다라는 거지. 그냥 공장만 들어선다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문서 촥촥 일사천리를 해주고, 전기 다 넣어주고, 뭐 그 다른 것들도 이제 관세 이런 거, 세금 이런 것들 다 이제 공제해주고 등등을 해서 이 중국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정부로 그냥 세계의 공장 역할을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정말 이제 일사천리로 했단 말이죠. 근데 인도는 그게 안 돼. 인도는 정부가 이제 좀 사분오열돼 있고, 지방 정부하고 이렇게 중앙 정부랑 이게 거의 뭐 미국처럼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보면 각 정부가 세. 보면 지방 정부의 힘이 엄청나게 세다고. 모디 총리가 독재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지방 정부가 있는데 이 지방 정부의 부정부패가 또 엄청나. 그래서 공장을 하나 세우려고 해도 허가 받는데 10년 걸리기도 하고, 공장을 세우는데 누가 소송이라도 걸었으면 소송 기다리는데 100년이 걸려. 나한테 소송이 안 와. 이미 소송 걸려 있는 게 수백만 건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인도는 기업하러 들어갔다가 두 손 두 발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전기가 맨날 끊어지잖아요. 도로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인구가 아무리 많고 생산 가능 인구가 많아도 젊으니까 그래도 참 정부에서 하는 이런 인프라들이 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나라도 중국이 막 성장할 때 벤치마킹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에 사람들을 엄청나게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걸 그대로 베꼈단 말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빨리 배워서 빨리 이렇게 그 인프라를 깔고 이런 것들을 다 베껴서 했거든요. 근데 인도는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안 한 것 같지만 열심히 해서 이만큼까지 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성장이 좀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죠. 근데 사람이 이래 보면 각자 능력을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나라도 부강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유능한 이제 사람이 될까를 늘 고민을 하는데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5가지 능력이 있어요. 이 5가지 능력을 늘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기가 이제 성장하고 더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처음에는 공부하는 능력이죠.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21세기, 22세기 미래가 없어요. 공부하는 걸 싫어하면 다음 생도 없다. 서로 태어난다. 다음 생도. 사람이 가진 능력, 동물하고 다르게 사람이 가진 능력은 공부하려고 하는 능력. 공부를 해야지 머리가 깨이잖아요. 제가 이제 불교랑 관계없이 인도 얘기를 하고 인재 얘기를 하고 경제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두뇌를 깨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몸 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본능적이지 않잖아요.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친구 간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또 우리가 여행 갔으면 여행지에서의 그런 에티켓, 이런 모든 다 관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는 각자마다 자기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뭘 만들거나 말하거나, 말하는 능력, 또는 뭘 만드는 능력, 자기가 가진 배운 걸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어떤 걸 생산하는 능력, 말을 생산을 하든 물건을 하든 생산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소나 돼지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축생하고 다른 거예요. 생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그 생산한 걸 유통하고 누리는 능력, 소비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이제 뭐 돈 주고 사기도 하고 내가 뭐 돈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돈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소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고 저거 필요한 걸 사고 머리도 하고 몸도 이제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유통하고 소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람은 명예적 관직, 명예와 관직, 지위, 명예와 관직이라는 게 내가 어느 자리에 이르게 되면 회장이면 회장의 역할을 하고 부장이면 부장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동물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동물 중에 이제 사자 중에 왕, 이런 동물 중에 고릴라 중에 왕, 이런 특수한 몇 명만 가지고 있지 사람들은 다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부장이면 부장, 사장이면 사장, 그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걸 할 수 있는, 지휘할 수 있는 능력, 어떤 관직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자, 이런 능력들은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잘 개발을 하면 역시 돈도 많이 생길 수 있고 건강도 하고 만족도도, 자아 성취도가, 자기 효능감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일단은 공부를 지속적으로 많이, 또 책을 읽고 또 강의를 듣고 계속 공부를 하면 이 관계도 공부를 해서 내가 관계가 잘 안 되면 부부 관계가 뭐 문제가 있어, 이상해, 왜 자꾸 싸우는 거지? 어떻게 되겠어요? 배워야 돼요. 내한테 문제가 뭐 없나 하면서. 그래서 관계를 잘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황룡사 왔더니 왜 이런 거지? 왜 내가 좀 따당하는 거지? 왜 융합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문제가 뭐냐 해서 관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직장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혼자만 이제 스스로 왕따 시키거나 왕따 당하거나 그렇게 하면 역시 자존감이 확 떨어져요. 내가 두뇌가 머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자존감이 떨어지지만 관계가 좋지 않아도 자존감이 막 떨어져요. 무능해진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거는.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이 유능하겠어요? IQ 200 천재라 하더라도 자존감이 떨어지면 IQ가 안 돌아가요. 머리가 안 돌아가. 그래서 관계를 하다 보면
자존감도 좋아지고 머리도 더 좋아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도 내가 뭘 만들어내는 거, 내 것을 만들어내는 거. 보살님들은 아이를 만들어내잖아. 자식을 생산해. 부부가 이렇게 해서. 스님은 수행을 해서 지혜를 생산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또 저는 이렇게 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지금 강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알려주려고 지금 생산 중이잖아요. 지금 생산 중이에요. 여러분들은 공부 중이고 저는 생산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통하는 거, 소비는 저도 가사장삼 다 입었잖아요. 빤스도 입고 다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능력들도 골고루 잘 할 줄 알아야 되죠. 이것이 이제 재물, 여러분들이 부를 높여주는, 내가 부자다, 가난하다, 이 능력은 유통하고 소비하는 것에 거쳐서 개발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족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잘 안 되면 유통하고 소비해서 부자가 잘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유통 소비를 하느냐, 어떻게 생산할 줄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생산 못해. 이렇게 하면 다시 또 공부를 해야죠. 어떤 생산을 해야 될까? 역시 마찬가지로 지휘 능력, 여러분들은 다 지도자예요. 이제 나이가 50이 넘고 40이 넘으면 사실 지도자죠. 아이까지 낳았으면 진짜 지도자죠. 가정을 이끌어가는 자식들한테는 스승이고 자식들한테는 위에 있는 지도자라는 말이죠. 또 직장에 가서 부장 역할 맡으면 역시 마찬가지고, 직장에 신입사원일 때는 뭐 지위를 받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아랫사람 들어오니까 지도자가 저절로 돼요. 여러분들 학령사 왔는데 어린 사람한테는 20대 30대한테는 50대가 지도자라고, 사실 위에 어른이니까. 근데 저는 뭐 회장 싫은데요? 저는 총무 이런 거 안 할 건데요? 안 하기는 그냥 다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름을 직책만 붙였을 뿐이지. 근데 그런 걸 거부해버리면 역시 자기 개발이,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이런 관직을 갖고, 직책을 갖고 지휘를 해야 돼. 또 지휘라는 게 꼭, 그럼 여기 있는 20명이 모두 다 지휘자냐? 모두 다 지휘자는 맞죠. 모두 다 주인이지. 그런데 관직을 가진 지휘자가 내 방식으로만 한다라는 게 지휘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큰 성인들끼리 서로 조율해서 어느 게 더 옳은 방향인가? 아닌 것은 건의해서 그건 안 돼요 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해야 될 거는 스님 그거 해야 돼요 라면서 강하게 주장을 등을 해서, 잘못된 것은 그치고 잘한 것은 더 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역시 지도력이란 말이죠. 이런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아무리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저절로 무능해지고, 그 좋은 사주랑 나쁜 사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5가지 능력을 잘 개발하면서 살으려고 노력하면 모두 다 각자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더 좋아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집안에 있으면 더 좋아지지 않고 이렇게 절에 나와가지고,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꽃 피게 생겼어요. 오늘 내일 벚꽃 다 피게 생겼어요. 다음 주 일요일 날 우리 벚꽃, 이렇게 합천이 우리나라에서 벚나무가 제일 많대요. 합천 댐을 만들었는데, 그 댐이 엄청 넓거든요. 30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때 벚나무를 다 심었대. 그래가지고 도로 다니면 그렇게 그래서 거기 갈 거거든요. 벚꽃 터널이 우리나라 최장, 백리래, 백리. 하동은 심리라고 그러는데, 뭐 다른 데도 심리밖에 되지 않은. 요 경주가 좀 많잖아요. 비교가 안 된대. 비교가. 그래서 한번 구경하러 가보려고.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 날에 아마 그때가 가장 또 화려하게 다 펴져 있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만개하기 시작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저 벚꽃처럼 여러분들 하얀 마음으로 화려하게 진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세요.